수험생 여러분, 매일 막 수많은 영어 지문이랑 씨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시죠? 네,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시간일 겁니다. 그쵸. 근데 혹시 여러분, 지문을 읽으실 때 그 단어 뜻만 한국어로 대충 끼워 맞추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막 급하게 넘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렇게 표면적인 번역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텍스트가 바로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4강 엑서사이즈 1번 지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요,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쓱 번역하는 걸 넘어서려고 합니다. 수능 출제위원, 즉 평가원의 시선에서 이 지문이 대체 왜 매력적인지 그 뼈대를 발라낼 거고요. 네, 시험장에서 이 문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지 그 패턴을 예측해보는 그런 딥다이브 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지문을 미리 되게 세밀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 텍스트는 진짜 단어 몇 개 외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논리적 흐름이 완벽하게 짜인 글입니다. 완벽하게 짜여 있다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관점의 격차, 영어로는 the perspective gap, 그리고 주관성의 시각화입니다. 주관성의 시각화요? 뭔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으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인지과학이랑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서 아주 세련되게 풀어낸 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쥐고 계신 몰펜은 잠시 내려놓으시더라도 머릿속은 아주 날카롭게 깨운 상태로 이 지문의 이면을 저희랑 같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지문의 첫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묵직하게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발음에 신경 써서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Sharing meanings and experiences is not a simple, automatic process. Whenever two or more people observe or participate in the same ongoing event, they experience i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ith different histories, with different background knowledge. 아주 깔끔하게 읽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첫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 간단하고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강하게 팍 부정하면서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평가원의 이 지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부정을 하는 그 방식 때문인가요? 네네. 글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을 부정하는 방식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강력한 도입부 패턴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나 가족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면 당연히 그 의미도 우리끼리 찰떡같이 믿잖아요.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자기중심적 편향, 에고센트릭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내 뇌가 인식하는 세상을 타인도 똑같이 인식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리는 일종의 뇌의 기본 설정 같은 거죠. 스마트폰 디폴트 설정처럼요? 네, 딱 그겁니다. 이 글의 작가는 첫 문장에서부터 그 뇌의 자동화된 설정을 망치로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건 당연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정확히 꼬집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읽은 문장 뒤쪽을 보면요.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 즉 온고잉 이벤트에 참여할 때마다 세 가지의 다른 조건을 가진다고 나오잖아요. 네, 세 가지가 제시되죠. Different perspectives, different histories, different background knowledge. 관점, 과거 이력, 그리고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수험생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요? 네, 여러분 앞에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앞에 각기 다른 세 개의 거대한 필터가 겹겹이 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필터가 세 장 겹쳐 있다. 네, 첫 번째 필터는 perspectives, 즉 현재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나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histories, 그 사람이 과거부터 쭉 겪어온 고유한 경험의 축적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터가 방금 말한 background knowledge,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랑 지식의 양이겠네요. 완벽합니다.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면서 동일한 사건이라는 하나의 빛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색깔과 굴절률을 가진 결과물로 뇌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와,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막 무지개색으로 다양하게 갈라지는 것처럼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프리즘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 수학 수업을 들어도 어떤 학생은 자기 선행학습 이력이나 수학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histories나 perspectives 필터 때문에 오늘 수업 진짜 재밌다 이러는데 반면에 다른 학생은 네, 완전히 외계어 듣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각자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자동적인 공유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야, 첫 문장부터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이 첫 문장은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글의 주제문, 즉 thesis,입니다. 주제문이요. 네. 특히 아까 짚어주신 Not a simple automatic process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되기가 너무나 완벽한 타겟입니다. 아, 빈칸 추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영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이면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소통과 공유는 주관적인 필터가 개입되기 때문에 매우 고차원적이고 험난한 인지적 과정이다라는 이 글의 핵심을 첫 문장에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아주 단단히 끼워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필터의 차이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단어가 하나 눈에 띄네요. 아, 저도 딱 보입니다. 바로 glaring이잖아요. 맞습니다. glaring. 원래는 막 눈부시게 빛나서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쓰거든요. 햇빛이 너무 쬐날 때처럼요. 네네. 그런데 이런 학술적인 지문의 맥락에서는 누가 봐도 뻔한, 아주 확연한, 두드러지는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아, 차이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는 뜻이군요. 어른과 악이라는 두 극단적인 주체가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은 수십 년간 축적된 이력과 배경 지식이라는 필터가 아주 겹겹이 두껍게 형성된 존재잖아요. 반면에 아기는 그 필터가 거의 없는 완전 백지 상태에 가까운 존재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관점의 격차는 그야말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즉 glaring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와, 단어 하나에 글의 논리가 꽉 차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인 arrange, 이 쓰임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아,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arrange 한다고 하면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렇게 많이들 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n adult arranging an event for an infant 이렇게 쓰였어요. 네. 여기서는 아기를 위해 어떤 행사나 상황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는 어른, 이런 뉘앙스로 쓰인 겁니다. 아, 상황을 세팅해 주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해석이 턱 하고 막히는 마의 구간이 나옵니다. 올 것이 왔네요. 제가 수험생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though an adult arranging an event for an infant may find it difficult to keep these differences in mind. 네. 이 부분, 단어는 find, difficult 다 아는 건데 막상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가 막 꼬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문장이 바로 수험생들의 읽기 속도를 늦추고 인지적인 부하를 일으키는 이 지문의 주범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시간 엄청 뺏겨요. 아마 학교 문법 시간이나 학원에서는 이거 find 플러스 가목적어 it 플러스 목적격 보어 difficult 플러스 진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달달 외우셨을 겁니다. 아, 맞아요. find, it to, 투부정사 막 형광펜 칠하고 난리 났었죠. 네. 근데 실전 독해, 특히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법 용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순서를 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순서요? 그게 문법 구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원어민들이나 독해 고수들은요, 이 문장을 읽을 때 find it을 만나는 그 순간, 아, 주어가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생각했구나. 그런데 it은 내용물이 없는 빈 상자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아, it을 빈 상자로 취급한다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difficult를 딱 보면서 아, 그 빈 상자에 들어갈 내용이 어렵다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지? 하고 궁금증을 팍 품은 채로 문장 뒤편으로 시선을 확 던지는 거예요. 와, 시선을 뒤로 던진다. 그리고 마침내 to keep these differences in mind, 즉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진짜 알맹이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내용물을 아까 들고 있던 빈 상자에 쏙 집어넣어서 의미를 딱 완성하는 거죠. 야,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it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려고 막 낑낑대는 게 아니라 뒤에 진짜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그냥 빈 상자로 딱 들고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 구조는요,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를 문장 맨 끝까지 지연시킴으로써 읽는 사람한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문장이 완전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어른들은 왜 이 차이를 염두에 두는 걸 그렇게까지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냥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지문이 가진 심리학적인 깊이인데요. 우리 성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관점, 이력, 배경 지식이라는 세 가지 필터가 뇌의 신경망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굳어버렸다? 네. 내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필터가 없는 아기의 백지 상태 같은 시선을 상상하고 그 입장에 온전히 공감한다는 건 우리의 뇌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인 거죠. 아하, 나의 굳건한 고정관념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뇌를 전환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평가원은 바로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깊이가 있으면서 구조까지 까다로운 이런 문장을 진짜 너무나 사랑합니다. 실제 1순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마 내신이나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출제된다면 difficult 자리에 부사인 difficultly를 슬쩍 끼워 넣어서 틀린 거 찾아라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 영작으로 통째로 빈칸을 뚫어놓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빈 상자를 들고 진짜 알맹이를 기다리는 이 읽기 방식, 오늘 딥다이브에서 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입니다. 자, 이제 글의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추상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론이었다면 이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일상적인 예시, 바로 목욕 시간, 베스트타임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재밌는 예시죠. 근데 문장이 꽤 깁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갈게요. When giving a bath, for example, a parent whose experience with water play has been fun, whose knowledge about the source of the water and its disposition provides confidence, and whose body control ensures that the baby is safely held and not in danger, expects the infant to enjoy splashing water. 와, 긴 문장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한 호흡에 읽으니까 진짜 숨이 차네요. 내용을 좀 쪼개보자면 부모가 아기를 목욕시킬 때 자기는 과거에 물놀이가 재미있었고 이 따뜻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왔다는 걸 아니까 자신감이 있고 네네. 또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내 신체적 통제력도 꽉 있으니까 당연히 아기도 물장구 치면서 즐겁게 놀 거다라고 막연히 기대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의도한 두 가지 다른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현실이요? 네. 여러분, 원통형 기둥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두 사람이 동일한 원통을 보고 있는데 어른은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건 네모네 라고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직사각형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성인에게 이 목욕이라는 현실은 안전하고 재미있고 완벽하게 통제된, 즉 컨트롤된 공간이거든요. 그럼 아기는요? 아기도 같이 있잖아요. 반면에 아기에게 이 목욕통은 원통을 위에서 헬깃하고 내려다보는 동그라미의 현실인 겁니다. 아, 위에서 보니까 둥글게 보인다. 네, 거대하고 휴지하고 미지의 영역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서운 스케리한 세상인 거죠. 물리적인 공간은 완벽히 같지만 심리적인 현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네모랑 위에서 보는 동그라미. 와,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시각화하시니까 이 복잡한 지문 상황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다행이네요. 근데요, 이 문장 아까 제가 읽으면서 숨 넘어갈 뻔했잖아요. 작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길고 복잡하게 쓴 걸까요? 시험장에서 시간 없을 때 이 문장 딱 만나면 진짜 눈앞이 하얘질 것 같거든요. 수험생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 이른바 타임 크런치, 시간 압박을 유발하는 평가원의 무서운 덫입니다. 덫이요? 피해가야겠네요. 네, 근데 작가가 굳이 문장을 이렇게 무겁게 쓴 심리적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재밌습니다. 주어인 a parent, 바로 뒤에 whose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무려 3번이나 병렬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whose experience, whose knowledge, whose body control. 이렇게 3번이요. 네, 첫 번째 whose는 즐거웠던 물놀이 경험,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세 번째는 안전을 보장하는 신체 통제력이죠. 네네. 작가는 어른이 가진 그 확신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겁고 견고한지를 이 세 개의 수식어구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으로써
텍스트의 구조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헐, 대박. 어른의 고정관념이 무거운 만큼 문장의 무게도 진짜 무겁게 만들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장 구조와 내용이 물화일체가 된 거죠. 와, 문장의 구조 자체가 어른의 확고한 고정관념을 형상화한 거라니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예술적이죠. 근데요, 이건 문학적인 감상이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예술적인 문장을 제한 시간 1분 30초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잖아요. 실전에서는 이런 거대한 문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실전 독해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해부학자가 되셔야 합니다. 해부학자요? 메스를 들어야 하나요? 네, 메스를 들고 살과 뼈를 발라내야죠. 이런 수식어구는 문장에 살이고 뉘앙스를 더해줄 뿐이거든요. 문장의 whose 같은 연결고리로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살들을 과감하게 괄호로 확 묶어버리세요. 아, 괄호로 쳐서 묶어버려라. 우리의 목표는 척추, 즉 문장의 진짜 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장의 뼈대는 결국 딱 세 마디예요. A parent, 부모는, expects, 기대한다, the infant to enjoy, 아기가 즐길 것을, 끝입니다. 와, a parent expects the infant to enjoy. 이 세 덩어리만 남는군요. 네, 살을 걷어내고 이 본질적인 주어와 동사에 팍 집중하는 훈련, 그것이 복잡한 수능 지문을 뚫어내는 1등급의 독해 스킬입니다. 수식어구라는 무거운 살은 괄호로 묶어버리고 진짜 뼈대인 부모는 기대한다. 만 남겨라. 여러분, 지금 당장 교재에다가 빨간 펜으로 별표 치고 크게 적어두셔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부모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기가 당연히 즐거워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현실 아기의 반응은 부모의 기대랑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지문의 논리가 180도 뒤집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클라이맥스죠. 제가 읽어볼게요. Yet the baby may make it clear, perhaps by terrified crying, that her perspectiv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adult. 네. Yet, 그러나 아기는 terrified crying, 아주 겁에 질린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자기 관점이 어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서운 동그라미의 현실이 바깥으로 표출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방금 읽으신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yet, 그러나 이 단어에 무조건 형광펜을 칠하셔야 합니다. 예시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글의 흐름이 부모의 그 낙관적인 기대에서 아기의 본능적인 공포로 급격하게 확 꺾이는 논리적 변곡점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지점이군요. 네, 수능 영어를 출제할 때 이런 극적인 역접의 연결서라 포함된 문장은요, 글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정답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 제시문 딱 떼어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가 설계한 통제된 세계가 아기의 전혀 다른 기질과 인지적 반응에 의해서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포착한 문장인 거죠. 평가원 교수님들이 딱 가위로 오려내서 문제 내기 너무 좋게 생겼네요. 수험생 시선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문장입니다. 자, 이제 이 딥다이브의 활용 점정을 찍을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자 결론입니다. 네, 문장이 되게 짧은데 그 어떤 문장보다 강렬한 펀치라인이더라고요. The two share an experience, but not a meaning. 그 둘은 경험은 공유하지만 의미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야, 와, 이 한 문장이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복잡한 필터 이야기, 목욕 이야기 이런 걸 단숨에 싹 정리해버리네요. 맞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이 종종 보여주는 아주 우아한 결론의 형태죠. 여러분,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슬라이드의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딱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있는 그 그림이요? 네네. 두 개의 커다란 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겹치는 교집합 부분. 거기가 바로 물리적 사건인 experience, 즉 경험입니다. 아, 목욕이라는 그 자체요. 부모와 아기는 목욕이라는 물리적 시공간을 분명히 함께 점유하고 있죠. 일어나는 일, 즉 what happens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네, 그쵸. 같은 욕조 안에 있고 같은 온도의 물을 느끼고 같은 찰랑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의 양쪽, 절대 겹치지 않는 그 초승달 모양의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양쪽 끝에요. 거기가 바로 각자의 뇌가 해석해낸 meaning, 의미의 영역입니다. 부모의 의미 구역에는 즐거움, 교감, 이런 라벨이 예쁘게 붙어있지만 아기의 의미 구역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공포라는 새빨간 라벨이 붙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네요. 즉, 동일한 경험이
각자의 인지적 필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전혀 다른 주관적 의미로 변모하는지 그 건널 수 없는 인식의 간극을 이 짧은 마지막 한 문장이 완벽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현실은 공유하지만 심리적 의미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와, 정말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는 통찰입니다. 단순히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1대1로 바꾸는 수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깊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딥다이브를 하는 이유죠. 맞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한 14강 1번 지문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전체적인 논리의 뼈대를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이 글은 아주 정교한 4단계 논리 전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 티시스, 주제. 경험의 공유가 곧 의미의 공유는 아니다. 소통에는 수많은 필터가 개입한다. 완벽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갭, 격차의 제시. 이 필터의 차이는 성인과 아기가 만났을 때 아주 극명하게, glaring하게 드러난다. 네네. 세 번째 단계, 케이스, 구체적인 예시. 목욕 시간이라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부모의 확신과 아기의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conclusion, 강렬한 결론. 경험은 공유할지언정 의미는 결코 공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덩어리로 글을 딱 쪼개어 보니까 평가원이 왜 이 지문을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뼈저리게 알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구조화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영어 영역은 본질적으로 번역 대회가 아닙니다. 번역 대회가 아니다. 네, 글쓴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그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고도의 인지 게임이거든요. 인지 게임. 오늘 여러분은 까다로운 문장 구조 뒤에 숨겨진 작가의 심리적 의도를 읽어내셨고요. 정보의 살과 뼈대를 분리하는 엄청난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괄호치고 주어 동사 찾는 거요? 네, 지문을 그냥 낮게 단어 표편으로 흩뿌려 보지 않고 이렇게 거대한 논리의 흐름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셨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수능 영어 상위권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장착하신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팍팍 가지셔도 좋습니다. 와, 전문가님의 응원 들으니까 제가 다 든든해지네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과 노력은 결코 수능날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배운 이 지문의 내용을 수능 시험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일상으로 잠시 끌고 와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경험은 공유하지만 의미는 공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모님이나 제일 친한 친구랑 다투고 나서 막 가슴이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 질리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쵸? 분명히 같은 교실, 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그 상황을 기억하고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서로 완전히 달라서 막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나는 널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넌 그걸 왜 공격으로 받아들여? 이런 상황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건, 즉 같은 experience 속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관점과 과거의 이력이라는 필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미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지문의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오늘 배운 이 관점의 격차를 그냥 수능 문제에 푸는 도구로만 책상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둘러싼 관계들 속에도 한번 조용히 대입해보세요. 아, 타인이 나와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한층더 성숙하고 깊어질 겁니다. 오, 진짜 좋은 포인트네요. 영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궁극적으로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로 이렇게 확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진짜 공부의 의미죠, 그게. 수험생 여러분의 남은 수험 생활도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친 이 텍스트처럼 논리적이고 촘촘하며 또 각자에게 가장 빛나는 의미, 미닝으로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책상 앞에서 쏟아붓는 이 치열한 고민의 시간들이 수능날 1등급이라는 아주 눈부신 의미로 여러분께 돌아올 것임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수능 그날까지 묵묵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더욱 심층적이고 흥미진진한 지문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